이 기울기는 좀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건 할 수 있어도 상승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? 제 생각에 당분간은 안 바뀔 것 같아요. 드디어 김작가 TV에 이상우 대표님 드디어 오셨습니다. 아주 드디어 굉장히 왜요?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요? 이 부동산계에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이 어쨌든 이 보통 연말이나 연초되면 항상 상승과 하락기 이거를 예측하는 걸 하잖아요.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가장 잘 맞추신. 아니요, 늘 틀린 건데요. 늘 틀렸나요? 네, 늘 틀려서 늘 맞춘 거 아니었나요? 늘 미안하다고 저 그 얘기 되게 자주 했어요.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. 상승을 맞췄지만 그 퍼센티지? 네, 못 맞췄잖아요. 항상 못 맞춰서.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못 맞춘 게 일부러 조금 좀 낮게 얘기하셔서. 아니, 무슨 소리세요? 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무슨 컨셉은 겸손 모드인가요? 원래 겸손해요.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19년 애널리스트 생활 정리하시고 원래 어디 계셨던 거죠? 세 군데. 유진투자증권, 하나대투증권, 토러스투자증권. 네, 맞아요. 그 세 군데를 약 9년 한 3개월 정도. 거기서 9년, 3년 동안 있을 때는 주로 담당하는 일이 어떤 거였어요? 뭐 많이 했더라고요, 보니까. 네. 기계를 주로 위주로 했고, 네, 기계 섹터들. 조선도 했고, 네. 종합상사도 했었고, 네. 건설도 했고, 어. 그리고 너- 일본 주식도 많이 했어요. 네. 근데 어쩌다가 지금은 사실 부동산 전문가를 불리시는 거잖아요. 네, 그렇게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업이 어떻게 좀 전환됐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로 또 완전히 독립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오해가 좀 있는데, 네. 공식 직함 달린 거는 2014년도 에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가 됐어요. 회사에 좀 네. 본의 아닌 인력 구조 조정으로 제가 다 뭘 하게 돼가지고 아까 그 수많은 걸 다 왜 저한테 시키셨는지 모르는데 네. 다 저한테 온 거죠. 그래서 죽을 둥 살둥 일을 하다가 네.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한 8년쯤 한 걸로 네. 돼 있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투자를 좀 많이 했었어요. 어릴 때부터. 부동산에요? 네. 대학생 때부터. 네. 대학생 때부터요? 네. 그거는 옛날에 푸프스인가? 거기랑 인터뷰한 게 있어요. 좀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았다. 벌써 그럼 어마어마한 20년 다 돼가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. 자산가이 되셨겠네요. 아유. 소상공인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촬영 아니세요? 그렇죠. 오늘 첫날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설 연휴 딱 지나고 첫 촬영이고. 근데 촬영 잘 안 해요. 왜요? 생각보다. 전 유튜브 안 하잖아요. 네. 근데 다른 채널에 좀 종종 출연하시잖아요. 이게 오해가 있는 게 네. 저는 분명히 한 번 찍었는데 네. 그렇지. 영상 한 3개 나가고 풀 버전 나가고.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맨날 촬영하는 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저 한두 달에 하나 정도 하고 연말에 어쩌다 몰리면 네.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하는 건데 맞아. 매주 새로운 게 나가면 네. 제가 무슨 전업 유튜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아닙니다. 전 정말 가끔 합니다. 정말 가끔. 네. 자, 어떻게 보면 이제 설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새해가 밝았다고 볼 수 있는데, 네. 그래서 대표님에게 지금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 지금 네.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. 조용하죠. 말 그대로. 네, 아주 그렇죠. 조용하죠. 맞습니다. 춥잖아요. 네. 원래 추울 때는 잘 안 움직이는 게 네. 정상.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구 온난화가 있어도 네. 겨울은 춥단 말이죠. 그래서 보통 설 전까지는 잘 안 해요. 원래 그랬어요, 원래. 이게 언제부터 안 하는 거냐면 원래 추석 연휴가 딱 끝나자마자부터 설 연휴까지는 약간 이게 농한기 같이 쉬는 거예요, 원래. 한 10월부터 한 1월 정도가. 네, 정확히 말하면 11월, 12월, 1월, 2월은 좀 쉬는 거예요, 원래.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. 비닐하우스 농사 같은 걸 지으시는 네. 거예요. 겨울에도 열심히. 네. 그러니까 연말에도 오르고 연초에도 오르고 막 그게 지난 한 4년간의 모습이었다가 한다면 지금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겨울엔 좀 쉬었다 간다. 그래서 설이 끝났으니까 이제 네. 봄 준비해야죠. 벌써 이제 봄옷 사러 가지 않으십니까? 그렇죠. 예, 슬슬 뭐 봄옷 옛날 거 뭐 싸게 파는 것도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설까지는 다들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부터 우리 처음 겪는 건데 대통령 선거를 이제 3월에 해요. 그렇죠. 원래 연말에 하는데 첫 해라는 거 다들 못 느끼고 계시잖아요. 네. 원래 아니잖아요. 원래 연말에 했었잖아요. 대통령이 원래 2, 3월에 바뀌잖아요. 원래. 네, 근데 네. 올해 5월에 바뀌나요? 그것도 또 첫 사례예요. 못 겪어본, 경험해본.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대선 있는 해는 그해 말까지만 시끄럽고 다음에는 딱 세세상 이랬는데 올해는 봄이 와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죠.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네.
아까 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시장 모습입니다. 지금 시장에 보면 그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, 그 다음에 하락 뉴스는 네.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특히 부동산 유튜브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거기다 이제 댓글에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기도 하락 매물 나왔고 여기도 하락 매물 나왔는데 너 언제까지 지금 상승 외치냐라고 네. 하는데 요거 정확하게 네. 어떻게 유튜버도 아니시니까 근데 뭡니까? 답글에 욕은 되게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더 욕먹을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네. 아까 요번 정부 들어서 또 요때쯤에 네. 사람들이 매년 이제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. 뭔데요? 증여. 아, 그러니까 이럴 때 증여를 또 많이 하세요. 네. 그러면 또 정부와 언론에서 되게 좋아해요.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막 나왔다고. 하락. 하락 나왔으니까. 예, 뭐 직전 거래 대비 뭐 20% 30% 싸게 거래된 희한하게 그 비율이 희한한 비율로 다 거래가 돼요. 아, 이게 다 의도가 있구나. 네. 이게 더 대부분 또 특수관계자들 거래.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싸게 주시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. 없죠. 이게 다 아는 사이들끼리 좀 이렇게 그래 좀 올해 좋은 일 있어라 이렇게 세뱃돈 주시듯이 제가 봤을 때 싸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탁탁탁탁 있으면 실거래가 쾅쾅 찍힌 것 같고. 근데 모든 뭐 하락 매물이 그런 건 아닐 네, 거죠. 이제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. 네. 두 번째는 또 요때쯤 되면 작년도까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네. 그래도 올해는 한번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? 음. 어디 많이 주식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. 전년도가 많이 오르면 올해는 한번 조정받고 간다. 그래서 이제 연초에 내놓는 거죠. 그런 매물도 있고. 네. 세 번째는 순수 그냥 당장 지금 올해 뭔가 계획이 있어서 팔아야 되는데 원래 지금은 비수기란 말이죠. 원래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수기의 매물을 처리를 하려면 주식 호가창처럼 매수 호가가 안 걸려 있으면 네. 툭툭 밀어서 팔아야 되는 것처럼 네. 싸게 나오는데 그런 싸게 매물이 크게 나오는 동네들이 어딘고 하면은 네. 인기 지역들보다는 약간 비인기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. 흔히 말하는 뭐 상급지는 좀 아닐 수 있다. 네, 그런 경우들에 이제 네이버 매물 같은 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이렇게 탁탁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찍혀 있죠. 네. 그런 세 가지가 맞물려요.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서울은 10%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. 네. 아마도 올해 틀릴 것 같아요, 제 생각엔. 네. 틀린다는 뜻은 하락할 수 있다는 아니, 뜻인 건가요? 뭐, 저 항상 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, 그래서 이 상승률이 틀릴 수 있다. 네, 뭐, 틀리지 않을까,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기는요? 경기는 원래 발표를 안 해요, 저는. 왜냐면 경기도 몇 프로 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좀 뭐, 그래서. 상징적으로 서울만 말씀드리고 있는데, 언론에 그냥 이렇게 인터뷰할 때는 네. 그냥 뭐, 한 자릿대 후반 정도 아닐까요? 그냥 이렇게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지방도 항상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있고. 그럼 서울 같은 경우 10% 상승을 하면 방금 전에 상급지 쪽에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. 그럼 뭐 상급지랑 이런 조금 밑에 있는 이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10%인가요? 아니면 어떻게 좀 평균이니까. 될까요? 평균이니까. 이제 평균은 항상 오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평균값을 올리는 방법이 아래가 확 올라서 평균값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. 올해는 약간 좀 위에 쪽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? 아, 그 생각이 위에 쪽이 좀- 더 오르고 네. 아래쪽은 아래쪽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. 아 오르긴 오르나요? 더 많이 오를 것 같긴 해요. 특히나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들은 네. 뭐 대출 규제라는 게 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. 그쪽은 뭐 이런 전혀 이슈 없이 움직일 것 같은데 네. 이제 우리의 고민이 그거잖아요. 서울에 과연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아파트가 몇 채나 남았나? 그렇죠. 서울 지금 중위가 아파트가 한 12억 근처까지 평균이랑 중위가 거의 엇비슷한데 네. 저는 사실 중위는 잘 안 보는데 네. 평균값이 지금 12억 8천인가 그래요. 그래서 올해 제가 한 14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 10% 정도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배경이에요. 작년에 12억 6천인가 7천인가로 끝났어요. 이게 이제 14억까지 오른다. 그냥 그 정도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고요. 네.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대출 규제가 되겠죠. 15억 원이 넘어가면 그러니까요. 매수하실 때 잔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되죠? 서울은 그럼 대출 받아 지금 못 사는 거죠. 그럼 정부가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도 좀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? 아유 그런 왜? 아니, 누구라도 어쨌든 서울에 집을 사야 되니까, 뭐, 이런 투기나 이런 게 아니라. 네, 그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. 네. 네, 합리적 추정은 그게 맞는데 꼭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서 말씀하신 그게 지금의 문제예요. 15억 원 규제라는 거에 네. 아무 근거가 없는데 왜 15억 원이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왜 서울 아파트는 35층까지밖에 못 짓습니까?와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아무튼 15억 원, 35층 규제가 있는 것들에 규제가
다 와버리면 뭔가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. 그게 올해 좀 합리적으로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. 지금 바뀐다 얘기해 주셔서 3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선이 있잖아요. 아, 있죠? 9일이죠? 네. 그럼 대선 후보 뭐 이제 지금 양당에서 지금 유력 후보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. 왜 나머지 분들은 왜 얘기 안 하세요? 아니 지지율만 봤을 때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. 물론 이제 다 얘기하면 허경영님도 있고. 그 이제 윤석열 후보님, 이재명 후보님, 안철수 후보님, 이제 심상정 후보님, 김동연 후보님 뭐 다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 지지율 제일 높은 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어더라도 집값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보세요? 그게 참 오해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전제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오늘부터 당장 집값을 하락하도록 하여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상승폭과 하락폭의 그 기울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네.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정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를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릴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0이 아니라 아래로도 만들 수 있느냐는 네.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아니죠.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라는 게 늘 존재를 하거든요. 네. 아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들려면 수요 자체를 드러내서 없애버려야 돼요. 그렇죠. 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너무 파괴적인 방법들밖에 없단 말이에요. 네. 수요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규제.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. 네. 옛날에 만약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부를 갑자기 중앙아시아에까지 확 이렇게 불가능하죠, 그건. 이거 안 되잖아요. 갑자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까지 있었잖아요. 뭐냐면 서울에 멀쩡히 다니던 공기업 직원들을 아, 다 아, 이거 충격이라니까요. 사실 되게 파괴적인 거예요.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별 차이 없어요, 사실은. 그렇죠. 네, 그게 하나. 두 번째는 이제 멀쩡히 돈 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봉을 깎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네. 당장 내년부터 우리 일괄 연봉을 3천만 원씩 줄인다. 아,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데. 근데 이런 일 한 번 있었어요. 오, 언제냐면 리만 쇼크 때. 아, 기억나세요? 저 많이 봤어요. 그때 신입사원들 고통분담한다고 갑자기 20%를 전년 대비.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글로벌적인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네. 거지. 지금의 네.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상.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은 네. 또 엄청나게 큰 퍼펙트 스톰 같은 게 와야. 그렇죠. 예. 근데 사람들도 그 희망인 사람들이 있잖아요. 올해는 온다고. 작년에도 홍다 드디어 온다. 막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. 홍다만 갔잖아요. 네. 또 그런 것들. 그래서 아까 정부는 일부러 이렇게 낮출 수는 없고 네. 안정시킬 수만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이 3월달에 누구를 결정이 되던 간에 네. 이걸 안정시키는 방법이 지금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집을 못 사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. 집을 짓겠다는 얘기를 다 하는 거죠. 이재명 후보가 300 몇만 호 얘기를 하셨고 맞아. 윤석열 후보가 250만 250만. 호. 둘 다 250만 원 늘어났는데 똑같아요. 지금 정책이 이쪽 후보나 이쪽 후보나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. 정비 사업을 진행시켜주겠다는 거 하나. 네. 그리고 아까 집을 어떻게든 짓겠다는 거. 네. 차이점은 누구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그러고 누구는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. 누가 되든 이 기울기는 좀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건 할 수 있어도 상승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. 이 말씀이신 거죠? 제 생각에 당분간은 안 바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일은 당장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대통령이 하는 결과물을 초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지난 5년간 했던 일들의 여파가 네. 계속 좀 있을 거예요. 적어도 올해는 입주가 더 없잖아요. 작년보다. 자, 그러면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공급 부족을 비롯해 모든 지표가 부동산 상승에 일조한다라는 멘트를 대표님이 하셨던데 아, 네. 뭐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을 거야? 이게 부동산 시장의 오해가 네. 자꾸 금리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는 사실은 부동산의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부동산의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니거든요. 채권은 아까 금리랑 되게 연동이 네. 돼 있는데 부동산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수요라는 실질적인 수요가 항상 붙어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. 투자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실수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랑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. 아무튼 금리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걸 자꾸 설명하려는 그런 거시적 해석법을 적용하시는 경제학자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부동산 해석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은 시장 참여자가 누구냐면 서울에 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네.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. 네. 예를 들면 김 작가 선생님께서 네. 올해 유튜브가 더 잘 돼서 이제 뭐 1000만 유튜버가 된다. 일단 예. 그건 불가능해요. 아, 그래요? 글로벌이 아니기 때문에. 영어로 하시면 안 돼요? 일단 1000만 원 생각해 볼게요. 그 지금보다 10배 성장이죠.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
제 얼굴이 좀 ASMR. 해외에는 먹히긴 한데 이국적이라서. 네, 그래서 뭐 만약에 더 잘 된다. 근데 주변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.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유튜버도 잘 될 거다. 아니면 내가 평소에 친하게 밥 먹는 친구도 잘 될 거다. 그러면 얘네들이 올해 나보다가 아니라 전년보다 돈을 더 잘 벌 거다. 소득이 올라간다는 거죠. 네, 소득이 올라간다. 근데 소득이 내려갈 만한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? 이거를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 돼요. 생각해보니까 소득이 내려갈 만한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. 최근에 한 몇천 명 은행에서 명예퇴직하셨대잖아요. 네. 그분들은 줄어들겠죠. 소득이 없어지겠죠. 그쵸. 근데 퇴직금을 또 엄청 크게 받고 나오잖아요. 네. 그 사람들은 그럼 없던 돈이 또 생겼네. 네. 유동성이 또 늘어났네. 네. 그리고 아까 급여도 지금 자영업 하시지만 네.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 한번 쭉 돌아보시면 서울에 있는 친구, 네. 뭐 대구에 있는 친구, 광주에 있는 친구, 부산에 있는 친구 보시면 얘네들이 올해 실직하려나? 또 아니 두 번째는 얘네들이 올해 연봉이 오를까? 요즘에 SK하이닉스는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라면서요. 1억에 달한다라는. 네. 뭐 많이 안 뽑지만 뭐 안 뽑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. 많이 뽑아요. 많이 뽑는데 1억 원, 1억 원? 신입 연봉 1억 원? 그러니까. 우리 때는 한 3천 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아까 그런 첫 번째 지표는 생각 외로 소득이 강하다. 그건 또 여기서 반론이 돌아와요. 그건 대기업만의 이슈 아니냐. 그러니까. 제가 몸담았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. 네. 그런 거 힘들다. 근데 요즘에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사람을 뽑기가 너무 힘든 게 얼마 전에 뭐더라 기사 봤는데 라이더가 뭐 50만 명? 우리나라에 지금 일하는 라이더가 뭐 몇십만 명이더라고요. 네, 엄청 많이 늘었어요. 요즘 나가면 진짜 배달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. 네. 근데 그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네. 돈을 벌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. 그럼 돈이 그럼 얼마나 벌릴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누구는 못 번다 그러고, 누구는 되게 많이 번다 그러고, 네. 누구는 기름값 많이 써도 뭐 남는 게 없다 그러는데,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, 와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람들 소득이 늘어날까 줄어들까?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결과물인 것 같기도 한데, 표시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사람보다는 늘어나는 사람의 비율이 적어도 수도권은 더 많은 것 같아요. 지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. 수도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수급은 아까 제가 지난 정부가 했던 일,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음 정부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. 그쵸. 이거는 뭐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니까. 그쵸.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. 네, 뭐 이번 정부 누가 대통령이 바뀌어서 네. 뭐 200만을 짓든 300만을 짓든 네. 1000만을 짓든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럼 또 당분간 또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최근에 안 좋은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 광주에서 집 짓다가 무너졌잖아요. 맞아.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. 앞으로는 집을 그럼 얼마나 천천히 줘야 될까. 그게 또 그렇게 이어지겠군요. 네. 왜냐면 저도 아파트 질 때마다 놀라운 게 그러니까 기초공사 할 때는 엄청 오래 걸리는데 올라가는 거 보면 쭉쭉쭉 무슨 뭐 대나무 자라듯이 무슨 일주일에 막 몇 층씩 올라가고 와 신기하다 그랬었는데 그게 실제로 공법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사고 나잖아요. 겨울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공학적인 설명인데 맞죠? 추울 때 그러면 안 굳으니까.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해왔던 거잖아요. 속도가 그 사건을 계기로 빨라지진 않겠네. 네, 그러면 지금보다는 느려질 거 아니에요. 그럼 아파트 짓는데 보통 한 34개월, 35개월 뭐 이 정도 걸린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네. 그러면 10%만 늘어나도 4달 늘어나는 거고 20% 늘어나면 거의 한 8달 늘어나는데 8달이면 반년이 넘어가잖아요. 그럼 기간이 늘어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기간이 늘어나는 게 그냥 그저 공사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건비만 늘겠어요? 그 공사 사업비 그 돈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. 그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거고 다 늘어나잖아요. 그럼 또 그 상황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전세든 월세든 더 살아야 되잖아요, 밖에서.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늘어나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내돼야 되는 세상이 되는 게 2022년도 이후의 모습이다. 그럼 앞으로 건축비나 네. 분양가나 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세게 줄 거고.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네. 이렇게 신축 아파트 짓는 게 어려워지고 비싸지는 일이 된다면 네. 기존에 지어진 것들은 가격이 더 올라가야죠. 이미 다 지어놨으니까. 최근에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. 인테리어. 코로나 이전에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돈 되게 많이 벌었다는 느낌 들어하세요. 요즘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제가 들었는데 실리콘 아세요? 실리콘? 이렇게 실리콘 쏘잖아요. 네. 그 실리콘 값이 작년에 3배 올랐더라고요. 그 실리콘 한 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이러는데 한 2,000원 하던 게 6,000원이래요 지금. 와. 그런 것만 보셔도 이게 원자재 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는가가 그러면 공사를 해놓은 것만 해도 가치가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. 끝나 있는 것만 해도. 네.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오래 벌어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조건도 안 좋은데 1월 달에 또 그런 게 터졌고 그리고 또 지금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무역 수지가 안 좋다고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근데 또 기업들 실적 요즘 뉴스 보면은 막 잘 나온 회사는 또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작년도까지는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아까 제반 환경들 중에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나쁜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
그거 외에도 이제 세금. 세금도 이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격에는 줘요. 보유자들은 되게 안 좋은데 네. 보유세를 자꾸 강화를 하니까 네. 갖고 있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지금 팔라고 했던 게 계속 얘기잖아요. 못 갖고 있으면 팔아라. 팔겠죠, 그러면.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파는 거예요. 왜요? 팔면 안 남는 거예요.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집에 팔고 나니까 팔았을 때 뭐가 좀 남아야 파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. 10억짜리를 사가지고 뭐 아니 5억이 남았는데 5억에서 80% 세금을 드러내면 1억 남으면 안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. 4억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간 3, 4천만 원씩 계속 보유세를 내라고 그러면 지킬 방법을 한다는 거죠, 사람들이. 그게 한 2년 전부터의 변화인 것 같아요. 부동산 보유자들이 이제는 세금 때문에 팔아라고 하는 말에 알았습니다,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안 팔아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버티는군요. 네, 그러면 임대료를 올리는 결론을 요즘 월세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. 네, 그래서 요즘에 전세 가격이 안정된 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전세가 없어요. 세상에 전세가 사라지고 네. 이게 한 3년 전만 해도 반전세는 뭐 네. 끼케야 뭐 10억에 30만 원, 뭐 5억에 뭐 20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5억에 300, 뭐 10억에 400 뭐 이런 식으로 반전세가 붙으니까 이게 과연 반전세인가? 그게 요즘 월세 시장의 변화죠. 그래서 이것도 또 순수 월세도 아니에요. 네. 보증금이 많으니까. 그래서 정부 통계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요. 전세는 아니니까 전세값에 영향을 안 주겠죠. 네. 근데 요즘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월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. 여러 분야에서. 그럼 집값은 올해 어쨌든 이제 상승한다고 보셨는데, 그럼 언제쯤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? 이게 집값이 뭐 우상향하는 건 맞지만 네. 계속 우상향은 아닌 거잖아요. 아까 그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석이 지나면 원래 좀 덜어진다. 원래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가 찬바람이 불면 좀 쉬었다 가는 게 정상적인데 네. 그 사이클 자체를 그러니까 타이밍의 사이클을 없애버린 게 지난 정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그게 다시 좀 정상화돼서 네. 정책들이 또 예전식으로 좀 돌아가서 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럴 수는 있다. 근데 이 정도는 감내하겠다 정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계절성은 좀 생기겠죠, 다시. 네. 근데 아까 전에 저랑 티타임 때 부동산은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. 그 어떤 말은 의미일까요? 대부분 듣는 분들이 안 좋아하셔서 잘 안 하는 말이긴 한데 네. 희소하기 때문이에요. 희소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 희소함의 대표적인 게 금이잖아요. 금이죠. 금 뭐 땅에서 열심히 캐도 안 나오잖아요. 안 나오죠. 땅도 사실 찾아보시면 잘 없어요. 네. 주인 없는 땅은 사실 없고 주인 없어 보이면 다 나라 거예요. 주인 없는 땅은 전 세계 지구에도 잘 없거든요. 다 있잖아요, 주인. 그러니까 누구는 화성에 가려고 그러고 누구는 달에 미리 가려고 하는 게 다 그렇죠. 주인 없는 데부터 먼저 가려고 하는 거고. 그게 이제 징기스칸도 그랬던 거고 대항해 시대도 그렇고 콜럼부스도 그렇고 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네, 위해서. 그게 지난 역사에 흐르면 사실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희소성이라는 게 붙어버리는 동네들은 네.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. 하락할 가능성보다. 근데 그게 전 세계가 다 땅인데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선진국 땅이 있고 후진국 땅이 있고 전쟁터인 땅이 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있고 그럼 뭐가 더 인기가 많겠어요. 우열은 네. 결정이 나는데 대한민국이 작년부터 선진국이 됐어요. 네.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아까 요 우열에서 네. 상당히 우우 쪽에 가는 거예요. 열이 아니라. 네.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 사람들 많이 안 샀다면서요. 대한민국. 왜냐면 전쟁터니까. 네. 전쟁터잖아요.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. 휴전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. 대한민국 주식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다면서요. 있었죠. 네, 있다면서요. 요즘은 요즘, 뭐 약간 있기도 하고. 요즘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루에 20발을 쏴도 안 빠지잖아요.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. 뭐 네. 미사일을 막 쏴도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죠. 옛날에는 뭐 지하실이라도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요즘은 그렇죠. 사람들이 쏘든 말든 뭐 물론 미사일이라고 말도 안 하죠. 미상 발사체인가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네. 모두가 다 바라는 땅이 됐다는 게 문제가 돼요. 대한민국이 그랬던 적은 역사에 없었어요. 처음이에요, 처음. 우리나라가 이렇게 글로벌로 초상위권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색할 뿐인 거죠. 이런 일이. 예를 들면 중국의 부자들이 한국의 서울에 압구정에 청담동에 땅 사고 싶을 것 같아요. 땅을 산다. 왜 이게 어색하냐는 거죠. 아 이거 뭐 돈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.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북경보다 서울이 따뜻하거든요. 생각해보면 저기 어디가 길림성보다 서울이 따뜻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저도 사실 부산에 뭐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종종 해요. 아, 저도요. 해운대 제주도에 한 게 있었어요. 네, 그런 거 많이 사시잖아요. 네. 겨울에 갔다 오시고 골프 치는 분들 제주도 벌써 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저기 위에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오고 싶을까 생각해 보면
그분들이 올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대도시 중에 선진국 대도시가 여기 아니야? 도쿄는 엄청 멀거든요. 그리고 또 도쿄는 무너진다면서요. 지진 난다고 다 싫어하시잖아요. 여긴 지진도 없잖아요. 그럼 서울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매력 있는 땅일 수 있는 곳인데 네. 그동안은 무지하게 많은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우리 스스로 막 집어넣었다는 거죠. 해외에서도 많이 그렇게 봤고 근데 그게 많이 드러내졌잖아요. 그러면 약점 요인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요인만 이렇게 되는데 네. 문제는 기업들이 잘 돼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. 만약에 글로벌 아미한테 가서 서울 어떻게 생각하냐고 더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요? 그렇죠. BTS 오빠들 계신데. 용산구에 있더라고요. 아니 회사요. 네. 회사 집들은 다 딴 데 있죠.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뉴키즈 온 더 블록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. 아, 그렇죠. 지금은 글로벌 초특급 보이밴드잖아요. 네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나라 국내 아이돌하고 또 다르잖아요. 그런 생각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국위선양에 힘쓰고 대단한 사람들이 됐는데 네.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. 딴 나라 사람 다 그렇게 봐요. 그러니까 자산이 달리 된 거죠. 대한민국 자산은.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자산이 된 거예요. 금처럼 됐어요. 금처럼. 금처럼. 옛날에는 한 구리 정도 됐었다면 네. 금이 된 거죠. 이거 말씀하시면서 뭐 주식이라든가 사실 코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좀 급등이 돼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보지 않는데 부동산은 좀 많이 오르면 좀 네, 이거는 조금 역사적으로. 다르게 보는 인식이 있다고. 네, 역사적으로. 왜냐하면 주식은 네. 액면 분할 같은 거 하면 돼요. 그래서 그럼 뭔가 넘어오면- 싸진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. 네.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눈을 싼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. 삼성전자도 지금 아마 500만 원쯤 하면 사람들이 충격 먹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한 7만 원 이렇게 7만 원. 하니까 액면 분할 한 거니까. 그래. 뭐 애플도 뭐도 이번에 또 아마존인 것도 액면 분할하던데 맞나요? 아니 구글 네. 알파벳이구나. 액면 분할하면 요만해 보이니까 주식 수는 이만해지고 부동산은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. 금액은 점점 커지기만 하니까.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아파트 1억 원이었던 게 지금 한 20억 한다.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. 왜 20배나 오르냐, 30배나 오르냐. 왜냐면 또 그때 우리들이 받는 가격이 기억을 하니까. 네. 근데 사실 주식도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. IMF 때 뭐 삼성전자 네. 7,000원 그 300만 원 됐네. 뭐. 그건 것 같아요. 그냥 주식은 사실 없어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집은 의식주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. 근데 이런 해석이 부동산을 오해하는 해석의 핵심인 것 같아요. 사실 주식도 없으면 안 돼요. 주식 없으면 자산 증가 속도를 못 쫓아가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투자도 편견을 가지고 난 금융자산만이 답이야. 네. 뭐 부동산 자산만이 답이야. 뭐 요즘 같으면 가상화폐만이 답이야. 그게 아니라 봐서 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조원맨이니까 난 금융업을 하지 않겠어. 이런 사람도 있지만 네. 지금 큰 회사가 되신 분들은 결국 다 하잖아요. 카카오 다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있으면 안 되는데 투자에 한해서는 더더더 저는 편견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게 집은 없으면 살기가 힘드니까인데 그렇죠. 사실은 임대료로 살아도 돼요. 근데 그게 어려운 분들이 뭐냐면 소득이 약한 분들, 소득이 증가를 빨리빨리 못 해주면 네. 부동산이 내가 보유를 해야 그거를 상승을 좀 견뎌낼 수 있잖아요. 안 옮긴다 하더라도. 근데 소득이 아주 많은 분들, 예를 들어 한 달에 4, 5천만 원씩 번다. 네. 그럼 한 달에 뭐 1천만 원씩 못 내겠어요, 임대료. 그럼 세상에 많죠, 뭐 임대료 구할 수 있는 데들이요. 그래서 아까 오히려 자산이 없을수록 편견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편견을 다 지우고 더 깨어 있어야 될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마음 공부.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재테크 공부가 아니라 네. 열린 마음을 갖는. 열린 마음. 그렇죠. 근데 오히려 부자들이 더 열려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뭐 많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그 사고는 좀 열려 있으면서 투자했는데 뭐 이런 얘기 예, 많이 뭐 해주시죠. 맨날 뭐 원칙 하지만 제가 본 대가들은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때그때 대응을 잘하세요. 원칙이 제가 봤을 때 대응을 잘하자는 것 같아요.